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꾸준한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한 감염 비중이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상 속 감염이 늘고 있는 만큼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족과의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가 백신 무료 접종과 부작용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예산과 기준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백신 접종에 사용될 전용 주사기는 월 1,000만 개가량 생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국립문화예술시설과 서울시 문화시설 등 500여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설 승차권 예매는 창쪽 좌석만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등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부유한 나라의 백신 사재기가 도를 넘어 도덕적 파멸 직전까지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WHO 이사회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기원조사팀의 중국 내 활동 보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월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던 서울의 대설주의보가 올 1월에만 벌써 4차례나 내려졌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기온 변화가 지난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올겨울 폭설과 한파 소식을 집중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는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상 속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집단 감염은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5%까지 높아졌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 감염이 늘어나면 언제라도 다시 확진자 수가 치솟을 수 있고 설 전후 상황이 악화할 경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다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안타깝지만 감염병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경계해야 한다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족과의 접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부작용 피해에 대해선 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업무 계획을 통해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다음 달부터 무료 접종하는 데 확실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어난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되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약처와 공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대응과 피해 보상 체계를 운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지원금과 관련해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할 경우 들여다볼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중소기업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를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풍림파마텍이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백신용 주사기를 한 달에 1,000만 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주사기를 쓰면 백신 한 병으로 5회분까지 주사할 수 있지만 최소 주사 잔량 기술이 적용된 풍림파마텍 주사기로는 6회분 이상 주사가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잔량 손실을 줄여주는 이 주사기가 백신을 20%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생형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삼성전자는 풍림파마텍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전문가 30여 명을 투입하고 구미와 광주협력사 공장에서 시제품 금형 제작과 시제품 생산을 나흘 만에 끝내도록 도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방역이 강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브라질에서 오는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음성 확인서를 낸 뒤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됩니다.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 금지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본인 부담으로 2주 격리됩니다. 한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는 오는 28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의 방역 대응은 3차 대유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1, 2차 때는 신속하고 창의적인 방역 조치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지만 준비 없이 맞은 3차 대유행에서는 잇따른 실기와 땜질식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신천지 사태로 촉발된 1차 유행과 사랑제일교회발 2차 유행은 특정 지역과 모임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 위기를 K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극복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10월 말엔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며 내수 지원책까지 내놨습니다.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으며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통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어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이란 이름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개편하고 가장 낮은 1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일률적인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하지만 지역사회에는 이미 무증상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며 가족 지인 모임, 실내 체육시설 등 생활 속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뒤늦게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지만 확산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간에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이 누적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2.5단계로 올려야 할 상황에서는 2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변칙을 택하며 화를 키웠습니다. 결국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폭증하자 K방역은 무력화됐고 의료 역량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 결국은 준비 부족, K방역의 성공에 취해서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3단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위기를 빨리 벗어나자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정부는 또다시 머뭇거리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3단계가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시고 동의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로 3차 대유행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고통과 피해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 당국이나 지자체나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에 이어 인명피해가 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지자체에 따라 강경 대응이나 각양각색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지난 1년간 내놓은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확산의 기폭제로 신천지가 지목되자 경기도는 과천 신천지본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10시 36분부터 현장 출입 조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의 거처에도 야간에 기습적으로 조사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일반인에게는 생소했던 행정명령이란 단어도 이쯤부터 등장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학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학생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지금 확인하고 필요하면 동원 명령을 할 생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 모든 주민에 대해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다면서 주목받았고 각 시군들은 경쟁적으로 코로나19 대책을 내놨습니다. K방역의 시작을 알린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검진. 신속하면서 안전하다는 평가 속에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드라이브스루는 이후 판로가 막힌 농수산물 판매에도 활용됐습니다. 품질도 좋고 싸게 잘 산 것 같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불안했는데 이렇게 차로 하니까 좀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입국자를 거주지 선별 검사소까지 태워준 뒤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 주거나 그 가족이 호텔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확진도 이어지자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소속 전체 공무원이 선제적인 검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사태에 지자체들은 신속하면서 강경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효율적인 아이디어로 대처한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런 방안들이 어떤 성과로 나타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음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로 항공산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지난 1년간 국제선 여객이 90% 이상 멈춘 가운데 다시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망 하나로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분들을 김현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18년차 기장 A씨, 1년째 휴직과 비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예전처럼 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다시 조종관을 잡고 하늘을 날고 싶은 소망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 견딘 지 1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1년 정도 이 사태를 겪어보니까 이제 불확실하구나. 내 직업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각국은 우선 하늘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3월부터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은 90% 이상 수직 하강했습니다. 그 사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으로 국내 항공사 직원 수는 1년여 만에 2,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항공사뿐 아니라 공항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업종의 시간은 대부분 멈춰섰습니다. 지상조업사와 환경미화원, 기내식 설비까지.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여행객들로 붐볐을 공항이 코로나19 여파로 1년째 텅 빈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공항 곳곳이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편해졌었어요, 조금.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흐르다 보니까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제 고객이 좀 이제 오늘 왔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다.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집단 면역 형성으로 항공산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항공과 여행업 정상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 시행되고 있는 올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대상인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포함한 유흥시설이 몰래 영업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례 43건, 348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흥주점이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고 일반 음식점에서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해 무허가 클럽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고추줄기, 그러니까 고추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뜬 소문이 유튜브를 통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추대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고 치료제로 허가된 적도 없습니다. 식약처는 한의사를 포함해 고추대를 판매한 업체 1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 후 밭에 그대로 방치된 고추줄기, 고추대입니다. 기관지 질환에 도움을 주고 심지어는 코로나19 시대 건강 지킴이라고까지 소문이 났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고추 줄기는 잎이나 열매와 달리 식품 원료가 아닌 데다 의약품으로도 허가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효능에 대해서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먹는 거를 국민들한테 이게 먹으라고 판매하시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다 압류를 할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업체 39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4곳이 고추대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줄기채나 환, 액상차 형태로
모두 3,7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고추대에 대한 뜬 소문은 지난달 한 한의사의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추대에 대추와 소금을 넣고 달여 먹으면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한 겁니다. 이 한의사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없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이제 오인 혼돈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 팔리지 않은 제품과 고추대 100kg을 모두 압류하고 폐기한 식약처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문을 닫았던 서울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9곳과 국립중앙극장 등 국립공연장 8곳이 재개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하며 공연장은 2칸 띄어앉기를 적용합니다. 각 기관마다 이용 방법과 제한 사항이 달라 사전에 누리집을 통해 예약 제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다 됐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유행은요, 정점을 지나서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 상황이라서 방심하면 언제든 재확산할 위험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유행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벌써 1년입니다. 네. 코로나와 싸우면서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동안의 과정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처음으로 코로나19가 공식 보고된 거는 2019년 12월 31일이었죠. 예. 네, 중국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국내 첫 환자는 이듬해 1월 20일에 발생했습니다. 이어 2월에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에서 1차 대유행이 시작됐죠. 당시에 1일 신규 확진자는 최대 900명을 넘겼습니다. 또 8월 중순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때는 1일 신규 확진이 최대 44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유행이죠. 지난 11월 말부터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1일 확진자 수가 1000여 명을 넘기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지난 1년을 정리해 주시니까 확실히 3차 대유행이 1, 2차 때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요. 다행히 현재 3차 대유행은 정점을 지나서 좀 감소세로 접어든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역대 확진자와 이 사망자의 60% 정도가 3차 대유행 때 발생했을 정도로 지금 3차 대유행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 다행인 거는 최근 1일 신규 확진자가 50여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예.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2단계가 내려진 지 한 달 반이 돼가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여러 방역 지표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헬스장에 나와 오랜만에 땀을 흘리는 분들, 카페에 앉아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을 보면 일상이 조금은 회복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간 집단 감염은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감염이 늘어나면 언제라도 다시 확진자 수는 치솟을 수 있습니다. 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여전히 20%인데 주변에 여전히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게다가 다음 달에 설 연휴가 있잖아요.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 상황이라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재확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
자, 또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래 가면서 바이러스 변이 소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9일을 기준으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모두 18명이 됐습니다. 영국발 15명, 남아공발 2명에다가 브라질발 1명이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요, 영국이나 남아공 변이와 이 변이 부위는 다른데 이 새로운 변이입니다.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안 밝혀졌는데 해외 연구진은 기존 코로나19보다는 전파력이 세다고 추정합니다. 예. 다만 백신이 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임상상을 가지는지, 과연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은 백신은 들을 것인지, 전파력이 센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신종병원적 분석과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그 과에서 지금 이제 이런 변이 바이러스를 계속 이제 찾아내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에서 좀 더 많은 인력이 그 증원이 돼서 이 검사를 제대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사 건수를 많이 해서 지금 브라질발을 발견했거든요. 네, 확진자가 더 늘어날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팬데믹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추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네. 자, 그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 소식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이후의 상황도 사실 걱정되는 게 사실인데 일단 백신을 맞고 우리 국민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해 11월쯤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만 전 국민의 60-70% 정도가 접종을 해야 되는 데다 백신 종류에 따라서 접종 횟수가 2번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7, 8, 9월 정도에 백신 도입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도입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어서 3, 4분기에 많은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위험군 우선 접종 대상자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께서도 3, 4분기에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접종 일정이나 계획을 충실히 준비를 하고 있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대략 저희가 11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2번 접종을 맞아야 되는 부분과 또 전 국민 대상으로 적어도 한 60% 내지 70% 정도의 접종을 해야 되는 것들을 고려해서 11월 정도까지는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되려면은 전 세계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될 텐데요. 세계 상황은 좀 더 암울합니다. WHO는 이 전 세계 집단 면역이 올해 안에는 힘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WHO는 물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아예 풍토병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백신 접종이 늘면서 2022년쯤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By 2022, hopefully we will have a large percentage of the global population able to access vaccine and get vaccinated. And I do think that will make a difference. I think that is going to allow us to begin to normalize activities like travel, how we meet, things like going to restaurants and so on. So I do think that this year and probably into next year is really the changeover period for this pandemic. I don't think it's realistic to expect that by 6 months or 8 months, all of a sudden life is going to go back to normal. I don't think that's realistic at all. 네, 국내 집단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결국에 이 종식이 되려면은 전 세계 집단 면역이 필요한 건데요. 적어도 올해는 내내 이 마스크 쓰기나 거리 두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우세합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는 앞으로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배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약사에 연방정부를 거치지 말고 직접 백신을 팔라고 요청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가 미국 카운티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아직 신통치 않습니다. 원래 목표는 지난해 말까지 2천만의 접종. 하지만 해가 바뀐 지난 15일까지 1,200만의 접종에 그쳤습니다.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에서 제대로 백신 공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Not only did we not get more supply, we actually got less this week.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에만 목맬 수 없다면서 화이자 측에 직접 백신을 사고 싶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Pfizer is a New York company. They are headquartered here, and I sent a letter asking for if New York could buy directly from Pfizer.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화이자로부터 백신을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직거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는 미국 카운티 중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민 10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We are entering into now this what we anticipate the surge on top of a surge. It's going to put a lot of pressure on hospitals and ICUs.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에서 추가로 10만 명이 더 사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두고 세계보건기구 WHO 이사회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406만여 명이 백신 1회차분을 맞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요양원 거주자와 80살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번 주부터 접종 대상을 70살 이상과 의료 취약계층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 4개 우선순위 그룹은 약 1,400만 명으로 영국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도 백신 접종 대상을 75살 이상이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암 등 고위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확대했습니다. Bien ce matin, j'ai l'intention de me faire vacciner parce que j'ai pas du tout envie d'attraper le virus. 프랑스는 지금까지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와 근무자, 그리고 의료진, 간병인, 소방관, 가사도우미 등에 대해서만 백신을 접종해 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달까지 1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42만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 이사회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First, all studies produced in China on the presence of SARS-CoV-2 related genetic sequences in animals. Animal testing results in and around Wuhan, Hubei province, environmental samples from the market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genetic data and samples. Virus origin studies are of scientific nature. It needs coordination, cooperation. We must stop any political pressure.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백신 접종 업무를 관장할 백신 접종 담당상을 신설하고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부유한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사재기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8일 개막한 제148회 WHO 이사회에서 부유한 49개국은 지금까지 백신 3,900만 회분을 접종했지만 최빈국 중 한 곳은 단지 25회분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제조사와 부유한 국가 간 거래가 지난해에는 44건,
올해 들어서는 최소 12건 체결됐다며 대부분의 제조사가 부자나라 규제 당국의 승인을 우선시한다는 점이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파멸적인 도덕적 실패 직전에 있다면서 이 실패의 대가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33명이 숨진 데 대해 백신과의 연관성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현지 시각 18일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공중보건원은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들 가운데 13명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고령층이고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사인과 관련해선 아직 어떤 분석도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직접적인 사인인지는 규명되지 않았으나 의사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층에게 접종할 때는 사전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한 차례도 발효된 적이 없었지만 올 1월에는 벌써 4번째라고 합니다. 네, 올겨울은 눈 소식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적설 전망은 어떤지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월 초에 내린 어마어마한 폭설 이후에 또 지난 월요일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다행히 예보만큼 눈이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일단 얼마나 쌓였나요? 일단 그 기상청 예보와는 좀 약간 차이가 났죠. 네. 출근길 그때 그 폭설은 쏟아지지 않았고요. 서울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눈구름이 국기적으로 발달하면서 경기 남부 쪽을 중심으로 안성, 가평은 한 8에서 10cm 정도 내렸고요. 네. 강원도 홍천 산간이 20cm 이상, 대전 구성동에는 6.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과 충청, 강원 남부에만 눈이 집중이 됐고요. 저녁 7시 이후부터 눈이 차차 그쳤죠. 네. 사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서울 사시는 분들은 예보가 또 틀렸다라고 상당히 좀 그러셨는데 네. 사실 이번에는 희한하게 서울 쪽만 안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강원 영서 바로 서울도 경기 남부 쪽으로 해서는 거의 예측한 대로 내렸거든요. 꽤 내렸죠. 근데 서울 쪽만 내리지 않아서 이번에도 또 기상청이 아주 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네. 출근 시간에 내리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보가 또 어긋나고 말았는데요. 이번 눈 예보 왜 이렇게 안 맞았던 건가요? 일단은 이제 오전에 큰 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제 폭설 일단 대설주의보를 발효를 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빗나간 배경에는 일단 눈 구름대의 방향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기압골이 남하를 하면서 남서풍이 유입돼서 눈 구름대가 좀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기압골 남하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남서풍보다는 오히려 서풍이 좀 지속됐다고 봐야 되죠.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눈 구름대가 좀 약해서 오전 동안 계속 소강 상태가 이루어졌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눈은 적게 왔지만요. 날씨가 확 또 추워졌어요. 강추위가 찾아왔는데 전국 날씨가 어떻고 이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강력한 대륙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하면서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내려갔죠. 네. 또 이제 아주 굉장히 강한 북서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아침 경우는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쳤고요. 예. 수원도 영하 13도, 대전 같은 경우도 영하 10도. 주로 이제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이하로 다 떨어졌습니다. 예. 다행히 내일이죠.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약간 기온이 낮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는 오히려 평년보다 좀 더 기온이 따뜻한 그런 날씨가 되면서 당분간은 평년보다 좀 기온이 높은 그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일 수요일부터는 날씨가 좀 온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눈 소식이 잦은 것 같습니다. 서울은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올 겨울에만 3번의 폭설이 찾아왔는데 올 겨울에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주변의 그 기온 변화 이게 굉장히 평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온이 좀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이제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들어왔다가 또다시 한파가 내려오면은 이럴 때 이제 대개 폭설이 내리거든요. 예. 사실 계속 추운 날만 이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추위가 한번 왔다가 누그러졌다는 날씨가 반복될 때, 이럴 때가 눈이 훨씬 더 많이 내립니다. 이번 눈을 봐도 지난 주말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덮은 상황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런 형태가 올해 눈이 올 때는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 서울 쪽은 지난번에 이제 물론 뭐 서초권 이제 13cm 이상의 눈이 내리긴 했지만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강원 영서에 강한 눈구름대가 자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날이 추웠다가 누그러졌다가를 반복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강추위와 또 폭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폭설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요. 또 대설이라는 말도 참 자주 씁니다. 두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대설입니다. 예. 대설은 아주 많은 눈을 갖다 말하고요. 예. 주로 이제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폭설이죠. 폭설은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간대에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상청에서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내리는 대설특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내려서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이 되고요. 예.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인데요. 다만 산지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 예. 지난주 6일부터 9일까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 내륙으로 적설량이 대개 한 5에서 15cm 정도였지만 네. 서해안 지역 제주도는 대설경보가 내려졌거든요. 이 지역은 바로 20에서 한 70cm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경보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예. 정확한 그 공식적인 용어는 폭설이 아니라 대설이다.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그 이 대설, 그러니까 폭설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그 폭설, 이제 언론에서 폭설을 많이 쓰고 실제로 어떨 때는 저도 폭설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좁은 지역에 갑자기 내리는 눈이거든요. 폭발적으로요. 네. 대개 서울에 눈이 내릴 때 그렇게 내리지 24시간에 일정하게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언론이 쓰는 폭설이 맞겠다는 생각도 들 때는 있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기상청에서 대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식적으로는요? 네. 우리나라 폭설 형태는 전국 폭설형, 중부지방 폭설형, 서해안 폭설형, 동해안 폭설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예.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릴 경우는 중국 상해 지역으로부터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동진하면서 남해안을 통과해 나갈 때입니다. 네. 날씨가 따뜻한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 추운 경우는 마산이나 부산까지 눈이 내리면서 전국에 폭설이 내립니다. 예. 남서쪽에 아주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들어와서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 저 중부지방 폭설형은 바래만 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통과해 나갈 때입니다. 제일 많이 내렸던 때가 2004년 3월이었죠. 중부지방 최대 5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서 경부고속도로가 하루 이상 폐쇄되었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예. 올해 1월 6일 서울 강남 지역에 13cm가 넘는 눈을 쏟아부어서 교통대란을 만들었던 경우도 바로 중부지방 폭설형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자, 일단 전국과 중부지방 폭설형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남은 서해안과 동해안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서해안 폭설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압골이 통과하고 나서 그 뒤에 아주 상당히 강력한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우리나라 확정해 올 때입니다. 그럼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서 오게 되죠. 네. 그러면 이때 대륙 불안정으로 만들어진 눈구름이 서해안과 제주 지방으로 상륙을 해서 폭설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기상캐스터분들 할 때 해기차로 인한 구름, 예. 바로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네. 2016년 1월 제주공항이 마비되면서 9만 명의 승객들이 제주공항에서 며칠씩 대기했던 경우가 바로 서해안 폭설형이고요. 예. 올해도 1월 6일 중부지방 폭설 후에 7일부터 9일까지 서해안 쪽으로 폭설이 내렸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서해안 폭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서해안 폭설형은 추워야 되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 때 이때 눈이 많이 내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동해안 폭설형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부 지방으로 거의 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동해안 쪽으로는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예. 이런 경우 왜 그러냐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정해 오지를 않고 만주를 지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어요. 계속. 그렇게 되면 동해안 쪽엔 동풍이 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바다에서 해기처럼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동해안에 상륙하면서 눈이 내리는데
동양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의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난 폭설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2014년에 왜 경주 마리나 리조트라고 그때 MT를 갔었던 대학생들이 폭설로 그때 지붕이 붕괴되면서 상당히 많이 희생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이 경우가 동해안 폭설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폭설의 여러 가지 유형과 또 그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 상황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올 겨울에는 얼마나 눈이 더울까요?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일단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죠. 예. 올 겨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춥고 따뜻하고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추웠지 않습니까? 좀 따뜻해졌다가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다시 추워질 것 같아요. 또 한기가 내릴 것 같은데 그때 또 폭설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1월 말 정도에 한 차례 폭설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2월 중에도 강한 한파가 한두 번은 또 올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2월에도 최소한 한 번 정도 폭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 겨울이 평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눈도 자주 내리고 지형적인 그 폭설도 많이 내리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몇 차례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액체 시료를 나노미터 단위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활용해 액체 시료를 가둘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 전자현미경으로 시료를 정밀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그래핀 보호막은 액체 시료의 증발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보호막의 두께도 아주 얇아 원자 단위의 물질까지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는 과정 등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현상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뇌 속에 있는 해마가 특정한 장소를 기억하고 다시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키스트 뇌과학연구소는 해마에 있는 특정 세포가 공간이나 장소의 위치나 내부 상황 등을 마치 바코드처럼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뇌 속 해마가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기능이나 원리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확인된 원리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기억 상실과 같은 질병 치료는 물론 인공지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마약류나 총기 등 사회 안전에 해를 끼치는 물품의 밀반입을 막기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접목해 화물에 은닉된 마약과 총기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복합 엑스레이 장비와 CCTV 영상 제식별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에는 4년 동안 예산 315억 원이 투입되며 기획과 연구개발 등 모든 과정에 세관 공무원과 국민, 연구자가 참여합니다. 구글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 언론 프로젝트에 330만 달러, 우리 돈 33억 원 규모의 기금을 공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면역 형성 관련 정보에 관해 사실을 기반으로 검증하는 저널리즘 프로젝트에 한 곳당 최대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인쇄나 방송, 인터넷 등 매체 특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글은 학문적 연구에 기반을 둔 협업 프로젝트 팀을 우선 선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이제 첫 번째 집은 어머니가 불편하신 거. 우선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샤워실이 좀 필요하고요.
세수도 부엌에서 하고 빨래도 다 부엌에서 하고. 정말 도움의 손이 필요한 뭐 어느 집이나 다 그랬지만 형 밑에를 좀 봐줘. 아시죠, 마초님? 아, 또 어떻게 바뀌었어? 어떻게 이렇게 해줬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서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이제라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절로 웃음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은요. YTN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쳐듀오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어려운 시기 YTN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